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 식당 주인 살인사건.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이 이야기는 광주 동구 대인동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남성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 최 씨는 당시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20년째 대인동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최 씨 부부는 여인숙 1층을 빌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며 식당 안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 자녀를 번듯하게 키워내 자신 농사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의과대학을 나와 병원 전문의로 일하고 딸들도 디자이너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시신 발견 전 상황은 2008년 10월 18일경 당시 58세였던 최 씨의 아내 김 씨는 결혼한 딸의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던 상태라 식당에는 남편 최 씨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최 씨가 혼자서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야 했는데 2008년 10월 19일 오전 10시경 택배 배송 사원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문이 닫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식당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택배 배송 사원은 서울에 있는 김 씨의 전화를 걸었고 식당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내 김 씨는 그럼 옆 슈퍼에 맡겨놔라고 대답한 뒤 남편 최 씨에게 전화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김 씨는 2층 여인숙 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식당에 찾아가 남편이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숙 주인은 김 씨가 알려준 대로 잠긴 문틈을 비집고 어렵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안쪽을 보니 최 씨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최 씨가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가 2008년 10월 19일 오전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출동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현장이 지금 생각해도 잔인하고 끔찍해서 구급대원도 그때 당시에 솔직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심한 출혈과 바닥에 흥건히 적셔 있는 핏자국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참혹한 시신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 씨는 머리에 둔기에 맞아 후두부가 함몰된 상태였고 시신은 사후 강직이 와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최 씨가 흘린 다량의 피로 얼룩졌고 벽에도 혈흔이 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과학수사반 9명을 투입해 현장 감식에 들어갔고 감식에 참여했던 수사관이 내실과 바닥 사이의 틈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찾아냈습니다. 육안으로는 깨끗했으나 혈흔 반응을 했던 이 피해자 최 씨의 DNA가 나왔습니다. 범행 도구에서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DNA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현장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혈흔 시약을 뿌려봤더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흉기로 두부를 약 8회 정도 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손에는 공격을 받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 생긴 방언이 있었는데 저항하거나 도망치려고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 씨가 잠을 자다가 불시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격한 두부 주변에 뼈들이 분쇄되었을 정도의 골절이 보였고 반드시 살해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최 씨는 사건 발생 5년 전 계단에서 굴러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성격이 좀 괴팍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했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어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화투판이 종종 벌어졌는데 이때 돈을 잃으면 판을 엎어버리고 기어들어 참견하는 과정에서 언쟁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내기 돈은 200~300원 수준이어서 크게 돈을 잃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했는데 평소 식당 영업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소주를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현장에도 최 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소주병과 소주잔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한 병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술잔은 하나였고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최 씨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근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에 따르면 10월 18일 오후 10시쯤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최 씨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후 최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0월 19일 새벽입니다. 인근 노래방 사장이 새벽 1시 30분쯤 문을 닫은 후 식당 앞에 있던 최 씨를 목격합니다. 아마도 이때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운영하던 식당은 특별히 강도가 침입할 만큼 잘 되던 곳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유동인구가 끊겨서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범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는 경마장이 있어 주말 낮에는 대략 4,000명의 사람들도 이곳을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범인은 피해자 최 씨를 살해한 뒤에 최 씨가 손에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시계만을 훔쳐갔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금은방에서 큰맘 먹고 구입해 선물로 준 것인데 순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형태인 금반지는 당시 시가로 60만원, 금시계는 36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주머니에는 현금 7만 7천 원이 있었는데 손대지 않았고 식당 계산대에도 현금도 일체 뒤지거나 손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강도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살해 후 부수적인 수입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강도처럼 보이기 위해 혼란을 줄 목적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파악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최 씨는 범인에게 여러 차례 둔기로 맞아 후두부가 함몰된 상태였고 이 둔기는 장돌이로서 그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분을 8차례 가격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범행이 시신이 발견된 오전 10시 50분에서 10시간 전인 새벽 1시 이후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량이 한 병 약간인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알코올 농도는 0.1로 보입니다. 알코올 농도는 1시간마다 0.018 줄어드니 대략 잠든 시점에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보아 당시 10월 20일 새벽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인근 식당 근처에는 CCTV가 하나도 없었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목격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식당 안팎에서는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 침입할 당시 식당 문은 자전거 자물쇠로 안에서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범인은 다른 통로를 통해 식당으로 들어갔을 텐데 식당 안에는 외부 화장실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데 외출할 때 외에는 밤에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외부로 연결된 좁은 통로가 나오고 담을 넘으면 다시 또 다른 통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곳에 범인의 발자국이 있었고 담을 넘으면서 장갑 혈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은 후 벽을 짚으면서 장갑 혈흔 3개를 추가로 남겼는데 범인은 식당에 침입하고 나갈 때 이 통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들은 피해자 최 씨의 주변을 집중 탐문했지만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수소 단서는 피해자에게서 가져간 금시계와 금반지 그리고 현장에 유일하게 남은 족적입니다. 하지만 모 대형마트에서 잠깐 판매되었던 신발이라는 걸 파악했으나 겉모양만 같고 족적은 전부 틀리다는 대형마트 담당자의 답변으로 수사의 난항을 겪습니다. 275 사이즈의 신발 자국으로 인근 신발 가게 및 대형마트에서 같은 분량의 신발을 구매한 97명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수사 도중 유력 용의자로 당시 62세였던 구 씨를 특정합니다. 구 씨는 식당 건물 2층 여인숙에 머물던 일명 달다 거주자였는데 이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취를 감춥니다. 그곳에서 6년가량 거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치약 장소의 본명은 6년간 거주했던 여인숙 주인조차 모르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여인숙 주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었습니다. 6년을 생활한 그 방을 경찰에서 정밀 조사했으나 지문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 최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싸운 적이 있었고 최 씨가 죽은 날 오후 6시에 모텔을 나갔다 20시에 돌아왔고 그 뒤 모텔을 퇴실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은행 무통장 입금표에서 구 씨의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구 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려 전국에 공개 수배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모 은행 앞에서 과일 장수로 일하던 상태였는데 검거에 성공합니다. 2015년 10월 구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수사 결과 현장의 족적과 구 씨의 신발 크기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현장에서의 치수 275mm, 치약 장수 구 씨의 치수 290mm. 크기에서의 차이가 상당해서 용의자로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데 거짓말 탐지기 반응도 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수년에 걸쳐 유력 용의자로 지명수배까지 하면서 추적했던 구 씨가 잡고 보니 최 씨 살인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 씨는 본래 1998년까지는 인수업으로 돈을 잘 벌었다가 이후 외환위기로 인해 부도를 맞은 후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 씨는 그곳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구 씨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기나 횡령 혐의는 아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20만원가량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경찰이 자신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의심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수사는 마지막으로 훔쳐간 작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지의 경우 측면에 용문양이 있어 전단포나 금방 등에 나왔다면 금방 알 수도 있었지만 범인이 녹였거나 깊은 곳에 은닉했다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범인은 용의주도하게 사건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고 당시 식당에 있던 장도리를 찾을 정도로 식당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비슷한 연령대와 자주 화투를 쳤는데 그는 돈을 잃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을 엎어버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투를 친 마지막 사람들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인은 키 170cm에 몸무게 70에서 74kg 정도. 범인의 족적은 275mm지만 실제 발 크기는 약 2cm 정도 작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범인의 발 크기는 250에서 255mm로 추정할 수 있고 경찰이 밑창 무늬로 같은 종류의 신발을 찾은 결과 주로 40, 50대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우신. 초등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우신 들림이라고 말하는 현상의 체험기입니다. K 선생님의 대학생 시절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어느 여름방학, 마침 시간이 남았던 K 남자 선생님과 친구 남자 O, 친구 여자 A, 이렇게 셋이서 교토의 후시미 나리타이샤의 이나리 신사에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담력 테스트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특정한 시간에 가면 그곳에서 여우씨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담력 체험을 하기로 하고 셋이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 10시에 세 사람이 모였고 여우씨를 만날 수 있다는 이나리 신사 경내에 몰래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우씨를 만나려면 이나리 신사로 가는 네 번째 계단에 돌부처를 올려놓고 여우씨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여우씨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의 피 몇 방울을 돌부처 근처에 떨어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해야 하는 게 이 만남을 마무리하려면 돌부처에 부적을 붙이고 이제 사라져 주세요. 저 세상으로 돌아가 주세요. 를 꼭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전에 들은 대로 네 번째 계단에 돌부처를 올려놓고 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막상 본인들의 피 몇 방울을 만들기가 좀 꺼려져서 근처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사면서 돼지 피 몇 방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돌부처를 네 번째 계단에 올려놓고 돼지 피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여우씨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셋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일이 없자 다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가 갑자기 이제 그만 나가자 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행 둘은 그렇게 무섭진 않았으나 A의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걱정되어 나가기로 결정하고 출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구가 있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A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걱정 섞인 말을 건네며 A를 부축한 후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 쪽에 다다른 순간 결국 A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래를 내려다 본 채로 춥다, 너무 추워 라고 하며 자신의 어깨를 문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이때는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추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고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해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 K 선생님과 O는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 A가 추워 라고 엄청난 속도로 중얼댐과 동시에 맨살이 드러난 어깨를 문지르던 손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톱까지 세어 벅벅 긁어대기 시작해서 두 팔에선 피가 배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상황에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한 K 선생님과 O는 거의 억지로 A를 집까지 데려다 놓은 뒤 그렇게 바로 해산했다고 합니다. A를 따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때 여우씨를 만난 뒤 마지막에 만남을 마무리하려면 꼭 해야 한다는
돌부처에 부적을 붙이는 단계는 하지 않았고 돌부처 자체도 계단에 그냥 둔 채 도망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락 한 번 없이 그날 있었던 일을 완전히 잊은 채 뒹굴대며 방학을 보내던 K 선생님의 집으로 친구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가 하는 말이 A가 이상해졌대. 얼마나? 그때 뭘만 봐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진짜로. 저는 전화를 끊고 괜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낀 남자들이 A의 집으로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A를 만날 순 없었고 A의 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A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A는 전혀 일반적인 대화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저 키거리며 짐승의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날뛰고 있다고 합니다. 방에서 내보낼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먹을 것을 가져다줘도 벽에 던져버리는 데다 다 큰 어른이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하고 그 변을 벽에다 칠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근처의 큰 정신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 무서워진 K 선생님과 O. 하지만 그녀와 함께 신사에서 담력 테스트를 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안쓰럽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선 책임 문제까지 번지게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집에 돌아가기로 하고 그렇게 둘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K 선생님 집에 또 O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A의 어머니가 O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A가 방에서 뛰쳐나가 그대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두 사람 역시 서둘러 A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결국 A를 발견한 건 K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근처 역에서 근무하던 영무원에게 발견된 A는 역 사무실에서 보호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직접 가보니 보호가 아니라 거의 강제 구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영무원이 창백한 얼굴로 대체 왜 이래요? 이분 라고 말을 하길래 또 날뛰었구만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려던 그때 영무원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종이 한 장을 K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우가 상반신을 들고 손짓하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흰 종이에 구불구불한 선으로 그린 꼭 그림자 같은 새까만 여우. 누가 봐도 여우였습니다. 깜짝 놀라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영무원이 대답하길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을 해봐도 대답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라면 쓸 수 있을까 싶어 볼펜과 종이를 넘겨주었는데 그랬더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확 하고 머리를 완전히 위로 제낀 채 아이가 숟가락을 잡듯 주먹으로 볼펜을 쥐고 여전히 천장을 본 상태에서 종이 위를 펜으로 빙글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글씨는커녕 낙서나 했겠거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 종이에는 이 여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잔뜩 겁먹은 K 선생님과 영무원. 이후 경찰이 오고 나서 이들에게 간단한 경위를 물었다고 합니다. A는 무사히 집에 돌아갔고 불쌍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근처 정신병원에 감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K 선생님과 O는 A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며칠 한밤중 K 선생님의 자취방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 걸어올 사람이라고는 O인가 하고 받아보니 들려오는 목소리는 웬걸 A였습니다. 여보세요. K. 이상한 기성이 아니라 평범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A. 에이, 이제 다 나은 거야?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K 선생님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A는 기쁜 듯한 목소리로 맞장구 치며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응. 이제 그게 내 몸에서 나가겠대. 어쩌면 다음은 오군에게 갈 것 같아. 아, 그리고 자기는 돼지는 아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그만 끝내줄까 아니면 오군에게 갈까 고민해보겠대. 뚜브. 반론이나 질문할 여유도 없이 이 말을 끝으로 A에게서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진 K 선생님은 당장이라도 울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바이크를 타고 자취 중인 남동생 집으로 찾아가서 벌벌 떨면서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뭐 평범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그것은 오곤에게 찾아가겠지만 결국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A도 어느샌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 있어서 은행 망연자실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A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멀리했다고 합니다.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후 들은 이야기로는 A는 결혼까지 했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에 가는 길. 중학교 시절 겪은 조금 무서웠던 이야기다. 당시 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저녁 7시쯤이었다. 그늘도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하굣길을 걷고 있었다. 계절은 여름이라 너무나도 찌는 듯 더웠고 하늘이 어슴푸레했던 기억이 난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나만 오른쪽으로 가야 했기에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헤어졌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다. 교차로를 지나면 집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면 도착한다. 하지만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길을 지나야 하고 그 길은 교통량도 적어서 밤이면 인적도 거의 없었다. 친구들과 헤어지자마자 여자가 흥얼대는 콧노래가 들려왔다. 앞을 보니 10여 미터 앞 길가에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여서 아마 저 여자가 부르는 건가 보다 싶었다. 걸어가다 그 옆을 지나치게 되는 순간 얼핏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 어둑어둑했기에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친척 이모였다. 이모는 우리 어머니 사촌동생으로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는 대면대면한 사이였다. 항상 잘 모를 콧노래를 부르며 걷곤 했기에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었다. 일단 아는 사이니만큼 이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이모는 콧노래를 멈추고 내 쪽을 바라봤다. 비록 인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웃는 얼굴이었다. 그냥 웃고 있다기보다는 희죽거리고 있었다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일까. 평소라면 인사를 받아줬을 텐데 왠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인사를 했지만 이모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모랑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 나를 잊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누구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나는 그럼 다음에 봬요. 라고 말한 뒤 이모를 두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자니 다시 이모의 콧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얼마 걷지 않아 노래는 그쳤는데 갑자기 등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무더운 날에 이 감각은 무엇일까? 어쩐지 무섭다고 생각하며 나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당시 학교에서는 코쿠리상이 유행하고 있었고 마침 나는 그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삼아 코쿠리상을 했던 터였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그 탓에 괜히 혹시 코쿠리상으로 불려온 귀신이 나에게 붙었나 싶었다.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괜히 더 무서워졌지만 나는 애써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걷는 사이 등이 급격히 차가워져 온몸에 소름이 돋고 벌벌 떨릴 정도였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4, 5미터 뒤 정도 되는 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점점 나에게 다가왔다. 생애 가장 큰 공포를 느낀 순간이었다. 바로 뒤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진 순간 공포와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나는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이라니 싶었지만 여전히 등은 시려웠다.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한 순간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싸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평정을 가장하며 걸었지만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차가운 것이 쫓아오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온 힘을 다해 달리자 30초 정도 만에 집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온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던 어머니를 보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어서 오렴. 어머,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시퍼렇니? 달려온 거야? 라고 어머니가 물었지만 나는 응. 이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청난 피로감에 젖은 나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세수를 하려 세면대로 향했다. 세면대의 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빗기가 싹 가셔 창백했다. 기분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으려고 거실로 향하자 어머니가 물었다. 너 혹시 뭐 이상한 거라도 만났니?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착각한 것 같아. 라고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참, 나 오다가 A 이모 봤는데. 그 말을 꺼내자 어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다.
인사를 했는데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조금 화난 듯 말을 끊고 물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A 이모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내가 본 거 정말 A 이모 맞아?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다. 뭐 그런 소식 들은 적도 없고 틀림없이 A 이모였어. 바로 옆에서 얼굴도 봤고 맨날 부르던 이상한 콧노래도 들었는걸. 그러자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려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큰 이모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A 기일이 언제였지? 뭐, 오늘. 알았어. 전화를 엿들으며 오늘이 이모 첫 기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곧바로 나는 엄마와 함께 이모 댁에 양을 올리러 갔다. 이모는 세상에 어떤 미련이 남았던 걸까? 그날 왜 그렇게 갑작스레 내 앞에 나타났던 건지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기척은 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병원.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주스를 사려고 통원 중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가장자리 통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판기였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자판기 두 개 옆에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덟 개 자주 자판기 주변을 오갔었지만 문을 발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지만 얼마 더 시간이 흐르고 통원 종료가 임박할 무렵이었다.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어라?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슬쩍 살펴보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저편에는 꽤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모퉁이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 바라봤지만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재미없다 싶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다가온 것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듯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거리가 좀 있어서인지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른팔만 이상하리만치 길어서 땅에 팔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온다. 섬뜩해져 뒤로 물러선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녀석이 갑자기 어정거리며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 그 자판기 근처에는 통원이 끝날 때까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 채 지나간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